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호러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미국 여피족들의 생활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메리칸 사이코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아역 배우로 이름을 날리던 크리스찬 베일이 성인 배우로 우뚝 서게 된 작품이다 라고 흔히 평가받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제는 이제 1980년대 뉴욕의 여피족들의 삶을 사이코 킬러들과 약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풍자를 한 것이 특징인데, 주제 자체가 1980년대 뉴욕의 여피족들이기 때문에 이 여피족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여피란 단어는 이제 Young Urban Professional을 축약해가지고 만든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나타난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젊은 도시의 전문직 계층이란 뜻이죠. 1980년대가 되면은 미국의 20, 30대 이미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부유한 직장인들, 특히 금융계나 법조계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말투라든지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거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들을 이제 오늘날 여피족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어요. 미국 사회도 1950년대, 60년대에는 제조업 대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기업에서 젊었을 때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꾸준히 올라가서 이사가 되거나 좀 높은 직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부유층, 그러면 이제 머리가 허연 회사의 이사님들, 부사장님,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갑자기 20대, 30대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 청년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떤 독특한 그 족이다, 그래서 이제 여피족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과연 이들이 갑자기 왜 80년대가 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기회를 가지게 됐는지를 이해하면 이 여피족들의 사고방식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여피의 출몰은 이제 1960년대부터 돌아가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 사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사를 쭉 훑어보면은 마치 진자 운동처럼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와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 진자가 히피 운동, 반전 운동, 여권 운동,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 뭐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평등 쪽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1960년대는 이제 미국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부의 분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여기는 북유럽보다도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거의 90%까지 올라갔었는데 미국에서 그것이 60년대가 돼도 한 7, 80%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괜찮다는 어떤 부유층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The Virtuous Cycle, 정의로운 순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회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더 잘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회사의 일꾼이 되거나 우리 회사의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꽤 괜찮은 투자다라는 것이 이제 Virtuous Cycle이라는 것의 이론이었죠. 사실 1960년대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경쟁하던 다른 산업사회들, 뭐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의 산업 인프라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세계에서 제조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내고 투자를 해도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몇 개의 강펀치를 맞게 됩니다. 일단 뭐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이 재건을 마치면서 이제 미국 제조업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제 두 지식인의 이론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이고 하나는 에인 랜드의 철학이죠.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인데 정부가 관여를 하면 대체로 시장의 효율을 망치게 된다라는 이론이고, 에인 랜드의 이론은 좀 단순화시키자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이론입니다.
원래 인간은 다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남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그 생존 본능이 꺾여서 오히려 더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모두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는 것이 그 이론이죠. 이런 이론들이 이제 점점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서 National Review나 Public Interest 같은 이런 논조를 가진 이제 저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또 닉슨 때 이제 대법관을 지냈던 파웰이라는 분이 기업이 미국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치를 도구화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강하게 기업의 역할을 갖다 어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평등의 분위기에서 자유의 분위기 쪽으로 슬슬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 부유층이던 그렇지 않던 비슷한 단독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던 서벌브 문화의 답답함을 느꼈던 좀 톡톡 튀고 야망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젊은이들이 이런 이론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레이건이 198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금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 같아요. 하나는 일단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레이건 이전에 거의 70% 가까이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레이건이 당선됐을 때 이제 50%로 그게 낮춰지고 1988년 되면 거의 20%대까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유층들이 잉여 자산을 갖다가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게 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펀드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1979년에 통과된 401k라는 법인데요. 이제 오늘날도 제 미국 친구들 보면 이제 자기 은퇴 펀드를 갖다가 401k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401k 이전에는 대체로 기업에서 연금을 줄 때 defined benefit,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원칙으로 연금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으면 은퇴를 한 다음에 봉급의 몇 프로를 몇 년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갈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401k부터 defined contribution,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낼지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해서 은퇴 자금을 갖다가 어떤 펀드에 집어넣고 어디다 투자할지를 일부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은퇴 자금도 주식이라든지 그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금융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승진해가지고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바로 금융권이 되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원칙의 철학을 가장 잘 답습한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세일즈를 많이 해가지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갖다 팍팍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20대, 30대에도 특히 말을 잘하거나 인맥이 좋아서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벌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일단 여피족들은 그 전 세대의 청년들이었던 히피족과 약간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히피들은 이제 공동체주의와 이상주의가 특징이라면 여피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세상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여피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서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강자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을 갖다 숨길 필요도 없고 약자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그들을 도와줄 필요도 딱히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여피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피의 사상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여겨지는 영화 대사는 또 다른 80년대 영화인 톰 크루즈 주연의 칵테일에 나온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칵테일에 보면은 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자기는 첫 번째 여피 시인이다 그러면서 시를 한 편 읽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혁명? 너네 국가 전복시키려면 돈 필요하는 거 알지? 예술? 예술은 비싼 예술이 더 좋은 예술 아니었니? 그것이 손익계산의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여피들의 사고방식을 좀 풍자해가지고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이 여피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 미국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몰고 왔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레볼루셔너리 로드 역사 배경 설명에 올렸듯이 50년대, 60년대는 특히 부유층들이 도시를 떠나서 서벌브라고 불리는 이제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로 이제 이사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피는 이름 자체에 얼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를 선호합니다. 서벌브에 있는 뭐 큰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별로 없었고요. 결혼이나 자녀도 자기의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싱글로 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프로페셔널 석세스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가깝고 네트워킹이 용이한 대도시를 선호했죠. 그래서 이들이 살던 이제 뭐 로프트라든지 펜트하우스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동경하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 70년대는 부를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여피들은 철학 자체가 내가 돈을 번 것은 내가 사회에서 위너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가품의 브랜드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보이는 곳에 장착하고 다니는 그 명품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을 대표하는 명품들도 대체로 여피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들이 많고, 미국의 뭐 도나 캐런, 벌사체라든지 조르조 아르마니 이런 것들이 대폭발적인 인기를 갖다 끌기 시작한 것도 대략 이때쯤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여피들은 미니멀리즘의 확산과 좀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 보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미니멀리스트 인테리어 아파트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쫙 이제 자기 피부 케어 관리하는 화장품을 갖다 나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들도 다 명품일 뿐 아니라 그 아파트 굉장히 삭막합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원래는 예술사조로 시작됐지만 여피들한테는 전혀 군더더기가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있는 어떤 경제 효율에 대한 신념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1980년대 여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좀 비즈니스 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든지 회사를 사서 공중분해시켜버린다든지 굉장히 멋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니멀리스트 인테리어 같이 이게 사회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것만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비대해지면은 놀고 먹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기가 CEO라고 해도 이 회사에 더 이상 가치 창출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제가 1990년대 말에 그 뉴욕의 경영대에 가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피 시대에 자라온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인 랜드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980년대 전설적인 기업 사냥꾼들이었던 뭐 마이클 밀킨이라든지 헨리 크래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웅담을 얘기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이 책은 그 여피 사회를 갖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이어서 여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르시시즘과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사이코 킬러의 사고방식과 뭐가 다르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이들의 삶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책이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가 탄생한 거죠.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있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